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돼지를 한번 딱 그려보세요. 아마 통통한 뱃살, 짧은 다리, 그리고 무거운 엉덩이를 가진 체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아주 전형적인 귀여운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1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야생의 멧돼지는 숲속에서 맹수랑 직접 전투를 벌여야 했거든요. 아, 맞아요. 생존을 위한 체형이 전혀 달랐죠. 네, 그래서 앞다리와 가슴 근육이 거대하게 발달한 말 그대로 근육질의 역삼각형 보디빌더 체형이었습니다. 상체가 하체보다 무려 3배나 큰 비율이었단 말이죠. 3대 1 비율인 거죠. 지금이랑은 완전히 반대네요. 그니까요. 도대체 지난 시간 동안 이 생명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김태경 박사님의 자료, 돼지고기의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와 돼지의 궤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친 멧돼지가 인류의 경제, 정치, 종교, 그리고 산업화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재설계되어 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환경과 자원의 최적화라는 큰 그림입니다. 환경과 자원이요? 네네. 인류가 처한 대륙별 기후나 지형 그리고 생존 전략에 따라서 이 돼지라는 동물의 운명과 용도가 완전히 다르게 파생되어 나갔거든요. 아, 대륙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1만 년 전이라는 시간적 배경부터 짚어보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약 12,700년에서 13,000년 전 티그리스강 유역, 그리고 약 8,000년 전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가축화에서 비롯됩니다. 상체가 3이고 하체가 1이었던 전투용 동물이 고기와 비계를 더 많이 얻으려는 인간의 목적에 맞춰 교배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앞부분이 1, 뒷부분이 3인 엉덩이가 무거운 처형으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고요. 맞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진화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셈이죠. 생명체의 뼈대 자체를 인간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개조했다는 사실이 진짜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인간 입맛에 맞게 개조된 돼지가 고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접을 받게 되더라고요. 로마의 복지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로마가 빈민층을 달래기 위해서 겨울철 5개월 동안 매달 약 5파운드, 그러니까 한 2.4kg 정도의 돼지고기를 배급했습니다. 흔히 로마 제국하면 빵과 서커스로 민심을 통제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빵이 아니라 돼지고기와 서커스였던 셈이에요. 그 배급 정책의 이면에는 로마 사회에서 돼지고기가 가졌던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에 정치가 얽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당시 제국 전역을 휩쓸었던 루칸 소세지입니다. 아, 제가 그 자료에서 레시피를 봤는데 아주 상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다진 돼지고기에 후추, 약용식물인 루타, 샐러리, 월계수를 썼고 거기에 로마인들의 만능 조미료인 생선 액젓 가름을 듬뿍 넣어서 창자에 채운 뒤 훈연을 한 소세지죠. 네,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상당한 고급 요리죠. 지금 당장 레스토랑 메뉴판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정교한 미식입니다. 레시피의 화려함도 흥미롭지만 이 소시지가 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력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훈연과 염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고기의 보존 기간을 비약적으로 늘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거든요. 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된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쉽게 상하는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고열량 전투식량 혹은 겨울철 폭동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식량 비축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보존성이 좋아지니까 수요가 엄청나겠네요. 폭발적이었죠. 수요가 늘면서 이 소시지는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고 결국 로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 상한선을 통제해야 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가격 통제까지요? 세상에. 네, 돼지가 단순한 식량을 넘어서 제국을 굴러가게 하는 에너지원이자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던 겁니다. 식량 보존 기술이 곧 제국의 통치력이었다는 논리군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 거대한 정치적 도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나요? 중세로 넘어가면 양상이 또 달라집니다. 흔히 중세하면 오물로 뒤덮인 도시랑 좁은 우리에 갇힌 가축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당시 돼지들의 실제 서식 환경은 완전히 달랐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광활한 참나무 숲을 누비면서 도토리를 먹고 자랐다고요? 네, 중세 초기 유럽의 돼지들에게 참나무 숲은 무한한 칼로리를 제공하는 완벽한 자연 뷔페였습니다. 알아서 밥을 찾아 먹는 시스템이었네요. 맞습니다. 따로 사료를 챙겨줄 필요 없이 숲에 풀어놓기만 하면 알아서 살을 찌우고 돌아오는 극도로 효율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 숲에서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학적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요? 어떤 오해죠?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저한 오해라고요? 네네,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돼지에게 지능 목욕은 불결함의 상징이 아니라 피부에 땀샘이 거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생존 지혜입니다. 아, 땀을 못 흘려서 체온 조절을 하려고 진흙을 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출 수 없으니까 진흙의 수분을 이용해 몸을 식히는 거고요. 또 진흙이 마르면서 피부에 붙은 기생충이나 해충을 떼어내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일종의 진흙팩 같은 거잖아요. 네, 살기 위해 아주 합리적인 스킨케어를 한 동물을 인간의 시각으로 오해한 것이죠. 와, 돼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네요. 생존을 위한 가장 위생적인 선택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알아서 도토리 찾아 먹고 크고 스킨케어도 스스로 알아서 할 만큼 숲에서 방목하기 완벽한 동물이었다면 왜 유럽에서 이런 대규모 방목 사육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겁니까? 그 원인은 동물의 효용성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했길래요? 13세기와 14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사람을 먹여 살릴 빵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사람들은 곡물을 심을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돼지의 서식지였던 방대한 참나무 숲을 무자비하게 베어내기 시작했죠. 아, 숲이 사라졌다는 건 돼지 입장에서는 집과 식량 창고가 동시에 날아가 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서식지를 잃어버린 돼지들은 더 이상 숲을 누비지 못하고 농가의 둥마당, 그 좁고 더러운 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좁은 우리에 갇힌 이미지가 생긴 거군요. 네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숲이 개간된 자리에 양 사육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양모 산업이 유럽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적 가치 면에서 소나 양에게 완전히 밀려나게 된 것이죠. 털을 제공하는 양한테 경제적으로 밀린 거네요. 맞습니다. 생태계의 변화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대중적인 지위마저 잃게 된 명확한 인과관계입니다. 참 씁쓸하네요. 유럽의 돼지들이 숲을 잃고 좁은 마당으로 쫓겨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면 반대로 지구 반대편,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생존 전략이 펼쳐지잖아요. 동양의 역사는 서양과 궤를 완전히 달리하죠. 네, 방대한 참나무 숲 대신 애초에 인구 밀도가 높았던 아시아에서는 극단적인 효율성이 필요했거든요. 그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자, 집, 가자입니다. 한자 안에 돼지가 들어있죠. 맞아요. 지붕을 뜻하는 간머리 부수 아래에 돼지를 뜻하는 시자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한 지붕 아래에 돼지가 있어야 진정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건 중국인들에게 돼지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낭비를 완벽한 제로로 만든 생태적 순환 구조를 보면 그 효율성의 극치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일부 지역에서 발달했던 돼지 화장실 구조가 대표적이죠. 아, 그 돼지 화장실이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위에서 볼일을 보면 아래층의 돼지가 그 배설물을 먹어치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와, 현대의 관점에서는 솔직히 경악할 일이지만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인간의 배설물조차 사료로 재활용하고 이후 도축된 돼지의 내장부터 꼬리까지 버리는 부위 없이 완벽하게 소비하는 가장 고도화된 자원 재활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자원을 한 방울까지 짜내는 효율성이네요. 효율성 하니까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스페인 이주민들 이야기군요. 네, 스페인 항해자들이 신대륙을 개척할 때 돼지를 싣고 가서 그냥 야생숲에 툭 풀어놓고 떠나버리잖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잡아먹으려고요. 생존력이 좋으니까 믿고 방치한 거죠. 맞아요. 마치 스스로 번식하며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비상식량 창고를 숲에 던져놓은 셈인데 이 돼지들이 원주민들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다음 이주민들에게 엄청난 칼로리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돼지의 그 극강의 생존력이 새로운 대륙의 개척 역사를 뒷받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엄청난 적응력과 효율성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유용하고 버릴 것 없는 동물을 대체 왜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혐오하고 율법으로까지 금기시했을까요? 인류학적으로 아주 거대하고 모순적인 질문이죠. 흔히들 그 질문에 대해 중동 지역은 기후가 너무 덥고 건조해서 돼지고기가 쉽게 상하니까 식중독을 막으려고 안 먹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기후 탓이라는 논리는 금방 깨집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적도 지방, 훨씬 더 덥고 습한 곳에서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엄청 잘못 먹거든요. 기후 때문이라는 건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그 모순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기후나 위생 때문이라는 1차원적인 설명은 전 세계의 교차 데이터를 보면 즉각 반박되거든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기후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근본적인 충돌에서 그 진짜 원인을 찾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충돌이요? 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문화적 뼈대는 물과 풀을 찾아 양이나 염소떼를 몰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유목 생활에 있습니다. 짐 싸서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삶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돼지의 생물학적 특성을 보면 이들은 소나 양처럼 무리를 지어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헐딩 본능이 없습니다. 아, 떼지어 다니질 않는군요. 네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샘이 없으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거리를 걷게 하면 체온이 올라서 그냥 폐사해버립니다. 빨리 다음 오아시스로 이동해야 하는데 돼지는 걷지도 않고 진흙탕만 찾고 있으면 유목민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짐짝이었겠네요. 반면에 한 곳에 정착해 밭을 일구는 농경민족에게 돼지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해주고 새끼도 많이 낳는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아, 정착민들에게는 완벽한 동물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목민의 시선에서 보면 흙을 파먹으며 정착해 사는 저 농경민들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의 척박하고 기동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선을 그은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돼지를 불결한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문화적 선긋기였습니다. 종교적 금기를 통해 자신들의 유목민적 정체성을 결속시킨 고도의 정치적 장치였던 셈이죠. 종교적 율법 뒤에 가려진 진짜 이유가 문화적 정체성 방어였다는 분석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 단단한 율법과 관련된 현대의 아주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실험 말씀이시죠? 네, 2003년에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서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코쇼 돼지고기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율법을 과학으로 오해하려는 시도였죠. 유대교 율법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아예 돼지의 신체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율법의 맹점을 피해보려 한 거죠. 참 기발하면서도 역설적이죠. 수천 년 된 신의 율법마저도 고기를 향한 인간의 기술적 욕망 앞에서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이 동물의 유전자를 설계하려는 욕망은 사실 이스라엘의 일화 훨씬 이전인 18세기 산업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산업혁명 시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산업혁명은 단순히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대한 인구 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농촌을 떠나 도시의 좁은 구역으로 몰려들면서 전례 없는 단백질 부족, 즉 식량난이 발생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먹을 고기가 부족해진 거군요. 네네. 각자 집 뒷마당에서 남은 밥을 먹여 키우던 과거의 느슨한 방식으로는 수백만 도시 노동자의 배를 채울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죠. 먼저 영국의 로버트 베이커웰이 체계적인 교배를 통해 뼈 무게를 줄이고 고기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인 레스터 양을 만들어내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죠. 맞아요. 이어서 1851년 영국의 가난한 직조공 조지프 툴리가 마침내 세상을 바꿀 돼지를 설계해냅니다. 당시 금기시되던 근친 교배를 반복해서 가슴이 넓고 몸통이 기형적으로 긴 혁신적인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짧고 뚱뚱했던 원래 돼지의 뼈대를 양옆으로 길게 늘려버린 겁니다. 근데 몸통을 길게 늘렸다는 게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뭐죠?
몸통이 길어졌다는 건 갈비뼈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뜻이고요. 이는 곧 당시 최고급 부위로 여겨지던 갈비살과 베이컨을 한 마리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베이컨이 더 많이 나오는군요. 네, 돼지의 몸통이 자체가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내는 생물학적 조폐기로 개조된 셈이죠. 이 품종이 훗날 전 세계 양돈 산업을 지배하는 영국 대형 백색종, 그러니까 요크셔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툴리의 얘기를 읽으면서 탄식을 금치 못한 게 이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었는지 몰랐던 건지 아니면 당장 너무 가난해서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건지 이 귀중한 돼지들을 윈먼이라는 사육업자에게 헐값에 다 넘겨버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식 재산권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이거 마치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천재 개발자가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다 짜놓고는 당장 밥값이 없어서 대기업의 단돈 몇 푼 받고 저작권을 통째로 넘겨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툴리 개인에게는 비극이었지만 그가 남긴 유전적 코드는 바다를 건너 덴마크에서 국가의 명운을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덴마크에서요? 네, 19세기 말 덴마크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들의 저가 곡물 공세에 밀려 주력 산업이었던 곡물 수출 경쟁력을 완전히 잃고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가 핵심 경제가 무너졌는데 그 위기를 돼지로 돌파했다고요? 나라 전체의 운명을 걸고 엄청난 도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덴마크 정부와 농민들은 곡물 중심의 농업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을 자랑하던 영국인들의 아침 식사 테이블, 즉 베이컨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맞춤형 전략이네요. 네네. 덴마크의 토종 돼지와 영국의 대형 백색종을 정교하게 교배해서 영국인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얇고 고른 지방층을 가진 베이컨 전용 맞춤형 품종 덴마크 랜드레이스를 창조해냅니다. 와, 고객 맞춤형 디자이너 돼지네요. 그렇죠. 이 돼지 덕분에 덴마크는 단숨에 세계 축산 시장을 제패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생명체의 스펙을 아예 설계해버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된 돼지들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맞이하게 되는 환경은 훨씬 더 차갑고 기계적이잖아요. 공장형 도축 시스템의 등장 말씀이시죠? 네, 19세기 후반에 세계 최초로 도축장에 그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압도적인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보다 먼저 도입된 시스템이니까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100명의 작업자가 한 라인에 서서 각자 맡은 부위만 끝없이 자르며 무려 2,300마리의 돼지를 해체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대한 공장의 부속품처럼 분해되는 극한의 효율성이죠. 이 분업화된 컨베이어 벨트는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수천 마리를 해체하며 발생하는 엄청난 악취와 위생 문제 때문에 도시 한복판에 있던 도축장들은 점차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눈에서 멀어지게 된 거군요. 그리고 이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역설적으로 도축 방식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과거 작업자가 직접 날카로운 칼로 숨통을 끊던 방식은 작업자 본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 시각적 잔혹성에 대한 비판도 커졌거든요. 작업자들도 사람인데 매일 1,000마리 넘게 그렇게 하면 견디기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가스를 사용해 질식시키거나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축하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공장화 위에서 현대 양돈 산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팽창해버렸습니다. 현재 세계 돼지 사육도 수의 무려 절반이 중국에 몰려 있고요. 중국의 돼지 사랑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죠. 놀랍게도 인류 전체가 매년 1억 마리도 아니고 15억 마리 이상의 돼지를 도축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15억 마리입니다. 인류라는 종을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연료가 바로 이 돼지라는 명백한 통계죠.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통계지만 그 숫자는 수만 년에 걸친 인류와 돼지의 공진화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의 여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로마 제국의 거대한 정치 시스템을 굴린 소세지, 도토리가 굴러다니던 숲을 잃고 마당으로 밀려난 중세 비극, 유목민과 정착민 간의 치열한 문화적 성극기, 그리고 길쭉한 몸통으로 개조된 산업시대의 디자이너 돼지에서
기계적인 컨베이어 벨트까지 한 편의 서사시처럼 이어졌습니다. 방대한 역사를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식탁에서 짝조름한 베이컨 한 조각을 마주하시거나 저녁에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을 드실 때 아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이로운 시야로 그 고기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저 역시 당장 고깃집에 가면 친구들에게 야, 이 삼겹살이 원래 3대1 체형에서 우리가 1대3으로 개조해낸 과학의 산물이야 이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고 싶어지네요. 익숙한 식재료에 담긴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확실히 지적인 쾌감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차원 더 깊은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고민이죠? 김태경 박사님의 자료 말미에 넌지시 던져진 현대과학의 또 다른 혁신, 바로 시험관 인공 배양육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배양육이요? 동물을 직접 사육하고 도축하는 대신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완벽한 고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지금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 배양육이 식감, 맛,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전통적인 삼겹살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린 날이 온다면 야, 양돈 산업 전체가 뒤집어지겠네요. 산업의 변화를 넘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인간의 식탁에 오르겠다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1만 년 동안 3대1의 전투 체형에서 1대3의 고기 생산용 기계로 뼈대와 유전자까지 철저하게 재설계당한 15억 마리의 집돼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해보니까 정말 소름 돋네요. 이들은 수만 년 전 잃어버린 야생성을 되찾아 다시 참나무 숲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로 섞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양육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밀려 그 존재의 유일한 이유였던 고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하는 순간 거대한 자연사박물관의 표본으로만 남은 채 인류의 진화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종되어 버리고 말까요? 정말 와, 압도적인 딜레마네요. 쫄깃하고 맛있는 삼겹살 이야기로 가볍게 출발했는데 종착지에 다다르니 인류가 창조해낸 생명체의 목적과 미래를 묻는 묵직한 진화의 역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이나 다음번 돼지고기를 드실 때 이 기묘하고도 철학적인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철저히 기획한 이 1대3 비율의 생명체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사색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